네, 이어서 3장 특수유아의 장애 유형별 2에서 2차 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 학습장애에 대해서 학습장애 중간까지 했습니다. 학습장애, 개인의 내적 요인으로 인하여 듣기, 말하기, 주의집중, 지각, 기억, 문제해결 등의 학습 기능이나 읽기, 쓰기, 수학 등 학업 성취 영역에서 현저하게 어려움이 있는 사람입니다. 학습장애, 발달적 학습장애와 학업적 학습장애로 나뉜다. 그 학습장애, 유아기 때 보이는 이 학습장애아들의 특성까지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이번 차시는 학습장애 친구들에게 어떠한 교수학습 방법을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아동이 실패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아동에게 우수한 중재를 제공한 이후에 아동이 중재에 반응하는지 여부에 따라 학습장애 적격성을 결정해야 한다는 중재 반응 모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재 반응 모델은 학습에 어려움을 보이는 아동을 조기에 선별하여 중재를 제공하고 이러한 중재에 대한 반응 정도가 낮은 아동을 추후에 학습장애로 진단하고 이러한 중재 반응 모델은 개별적이고 포괄적인 평가 과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학습장애 아동에게 사용할 수 있는 교수 전략으로는 추상적인 개념을 설명할 때는 구체적인 설명과 시범을 통해 개념을 지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동이 가진 경험과 실생활에 접목시켜 학습 내용을 전달할 때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습 내용을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동의 수행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피드백을 제공해야 합니다. 학습장애 아동에게는 자기 기록, 자기 평가, 자기 강화와 같은 자기 관리 기술을 가르침으로써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의사소통 장애입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사람들 사이에 생각이나 감정, 정보를 교환하는 데 장애가 있는 것으로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의사소통 장애를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언어의 수용 및 표현 능력이 인지 능력에 비하여 현저하게 부족한 사람. 두 번째, 조음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세 번째, 말 유창성이 현저히 부족하여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네 번째, 기능적 음성장애가 있어 의사소통이 어려운 사람. 여기 제시된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사소통 장애로 해당하여 특별한 교육 조치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의사소통 장애인은 말장애와 언어장애로 구분됩니다. 말은 구어를 의미하여 구어장애, 말의 산출 과정에 해당하는 호흡, 발성, 공명,
조음의 과정에 문제를 가지게 된다면 말장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말장애는 다시 조음장애, 유창성장애, 음성장애로 나뉩니다. 언어장애, 즉 기후언어장애는 언어의 형태, 내용, 사용에 어려움을 가지는 것으로 여기에는 구어의 결여, 질적으로 다른 언어, 지연된 언어 발달, 그리고 중단된 언어 발달, 실어증, 언어 발달 지체 이러한 것들이 여기에 해당됩니다. 의사소통 장애는 언어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학업적이고 사회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따라서 의사소통 장애 아동을 지도할 때는 일상적인 생활 환경에서 의사소통 기술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환경 중심 언어 중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아동이 의사소통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구조화하고 아동의 반응에 대해서도 교사가 의도적인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아동이 자연스러운 상황에서 교사가 제공하는 의사소통 기술을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의사소통 장애 아동은 그들의 말 또는 언어적 특성으로 인해 또래와의 의사소통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는 또래로부터 외면당하거나 놀림의 대상이 되기도 하여 부정적인 또래 상호작용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의사소통 장애 아동은 낮은 자존감, 상대방에 대한 적대감이나 위축 행동을 나타내기 때문에 수용적인 학급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의사소통 장애와 의사소통 과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략을 가지고 왔습니다.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의사소통 장애 아동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기 전에 아동의 이름을 부르고 아동이 나의 이야기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즉 아동이 바라볼 때까지 기다려줍니다. 천천히 명확하게 들을 수 있도록 크게 말하고 가능하면 손짓이나 몸짓 같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도 함께 사용합니다. 지시는 짧게 말하고 주요 단어들을 강조합니다. 아동이 의미를 모르는 형용사와 부사 사용은 하지 않습니다. 간단한 메시지를 제시한 후에 생각할 시간을 줍니다.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 합니다. 과제를 다한 사람은 과학책을 가져와라가 아니라 과제를 먼저 다 하세요. 과제를 다 했구나. 이제 과학책을 가져와라 라고 한 문장에 하나의 메시지만 담아야 합니다. 여러 단계의 교수를 할 때 설명과 함께 회상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각적 자료를 함께 사용합니다. 아동이 오반응을 보인다면 아동의 주의를 끌어서 다른 단어를 사용하여 메시지를 반복하여 말해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화를 내지 않고 상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발달 지체입니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서는 발달 지체를 신체, 인지, 의사소통, 사회, 정서, 적응행동 중 하나 이상의 발달이 또래에 비하여 현저하게 지체되어 특별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한 영아 및 9세 미만의 아동으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특수유아와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진 장애 유형은 바로 여기 제시된 발달 지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수교육 실태조사 2020년에 교육부에서 한 조사에 따르면 발달지체 아동 중
발달 지체로 보이는 영역은 의사소통, 발달 지체에서 보이는 영역 중에서는 의사소통 발달이 77.85%, 인지 발달은 59.7%, 사회정서 발달은 40.4%, 신체 발달은 14.8%, 적응 기술은 5.3%, 기타는 2.0%로 중복응답하였습니다. 주로 보이는 영역은 의사소통 발달로 보여졌습니다. 즉, 발달지체 아동은 어떠한 발달 영역에 어느 정도의 지체가 이루어져 있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발달지체의 특성을 단정적으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또한 이러한 영역은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변화해 가기 때문에 발달지체 아동의 특성은 고정적이지 않고 시간이 흐르면서 변화해 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발달지체 아동의 특성은 개별 유아의 특성과 발달 영역 간 상호작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으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발달지체 아동은 다양한 측면에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기본생활습관, 촉진하고 운동발달, 촉진하고 인지발달, 언어발달 등 다방면에서의 지원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영재입니다. 이 영재 또한 특수유아에 해당이 됩니다. 책엔 없지만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서 가지고 왔고요. 잠시 책을 내려놓고 PPT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재는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서 영재란 재능이 뛰어난 사람으로서 타고난 잠재력을 개발하기 위하여 특별한 교육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정의 내렸습니다. 영재교육이란 영재교육진흥법 제2조에서 영재를 대상으로 각 개인의 능력과 소질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실시하는 교육이라고 정의 내려져 있고, 영재와 재능을 지닌 학생은 정상적으로 제공되는 수준 이상의 차별화된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필요로 하므로 영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영재의 일반적인 특성은 유아기와 그 이후에 보이는 민감성이 있을 거고요. 조기에 보이는 빠른 속도의 학습, 빠른 속도의 언어 발달, 뛰어난 언어 능력, 학습을 즐기고 지적 자극에 대한 강한 욕구, 강한 지적 호기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수한 학업 성적과 풍부한 지식 기반이 있고요. 우수한 추론 능력과 문제 해결력, 추상적 사고, 복합적 사고, 논리적 사고, 통찰력 있는 사고가 뛰어나고 상위 인지 능력이 우수합니다. 능숙한 상지 체계가 조작이 잘 되고요. 고차적인 기술의 사용, 효율적 전략을 잘 사용합니다. 넓은 인식의 폭과 높은 흥미 수준, 높은 초인지 수준이 있습니다. 논리성과 정확성에 대한 요구가 뛰어나고요. 상상력과 창의적으로 문제 해결력이 뛰어납니다. 흥미가 광범위하며 새로운 주제에 대해서도 흥미를 느끼고 넓은 관심을 보입니다. 분야가 넓습니다. 그 외에도 높은 민첩성, 여러 가지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자신감이 높고 하는 오른쪽에 보이는 다양한 긍정적인 영재의 일반적 특성도 보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요. 네. 하지만 부정적인 특성도 있습니다. 지적 발달의 불균형이 있고요. 지적 차이 때문에 원만하지 않은 대인관계, 특히 무관심한 영역에서 나타나는 미성치가 있습니다. 비수능성, 타인의 생각에 대한 동조의 어려움, 지나친 완벽주의, 스트레스, 지나친 자기비판, 회의감, 부정적인 자아개념, 다양한 좌절감과 분노, 우울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재의 인지적 특성은 높은 지적 호기심이 있습니다. 이러한 높은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빠르게 풍부한 정보량을 습득하고 많은 질문을 하고 다양하고 풍부한 독서량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높은 지적 호기심으로 인해 과다하게 질문한다거나 인내심이 부족한다거나 과다한 의욕으로 지시를 따르기 거부하고 일상적인 학교 생활은 지루함을 느낍니다. 끊임없는 주의 집중력이 꽤 오래가는 이러한 것들로 인해 흥미 영역이 지속된다거나 우수한 선택적 주의 집중력이 생긴다거나 목표지향적인 행동을 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일상생활에는 무관심을 한다거나 타인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며 자기 일에만 몰두하고 하던 일을 멈추기 어려워해서 제한된 시간을 넘기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도 있습니다. 발달된 언어 능력으로 인해 높은 유머 감각이라든지 빠른 언어 발달 등의 긍정적인 행동 특성이 있지만 잘난 체를 한다거나 논쟁을 한다거나 그리고 정교한 언어 사용, 우월성 이런 것들로 인해 의사소통이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논리성으로 인해 비판적 사고가 뛰어나고 뛰어난 문제 해결 능력이 있지만 비논리적 생각을 반박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높은 창의력으로 인해 풍부한 상상력과 새로운 방식을 추구하는 긍정적인 행동이 있지만 반복학습과 연습을 회피한다거나 전형적인 생각을 비판하는 등의 부정적인 행동 특성이 있습니다. 우수한 사고 능력으로 인해 문제 해결을 즐기고 원인과 결과를 빨리 파악하고 그리고 빠른 사고 과정과 판단력에 긍정적인 행동 특성이 있지만 전통적 교수학습 방법을 거부한다거나 복잡하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양하고 폭넓은 흥미로 인해서 새로운 주제를 탐구할 수 있지만 한 주제에 오래 집중하지 못하는 면이 있고요. 특수화된 흥미로 인해서 특별한 흥미 분야에 발전해 보이지만 한 가지에만 집착하고 따분해하고 무관심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쉬운 기초기술을 잘 습득하기 때문에 빠르게 교재를 숙달하지만 학급의 수업 속도에 지루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정적 특성입니다. 정서적으로 민감함과 에너지로 인해서 타인으로부터 수용받기를 굉장히 열망하고요. 과제에 오랫동안 매달리지만 과잉으로 욕심을 부린다거나 과민 행동을 한다거나 그로 인해 주위 사람을 지치게 할 수 있습니다. 완벽주의와 자기 비판으로 인해서 자신에 대한 높은 기대에 최선을 다하지만 자기 비판과 자기 비하로 무기력해지고 용기가 저하될 수 있습니다. 자아 개념과 자기 통제력으로 인해서 자신의 것을 명확하게 주장하고 강한 책임감이 있지만 타인에 대한 배려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인해 자신의 유머로 타인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만 또래 이해 부족으로 그냥 웃기는 아이로 인식될 수 있습니다. 내향성과 독립성, 자율성으로 인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과제를 위한 계획을 잘 세우지만 타인에게 무관심하고 교사나 부모의 권위에 대항하기도 합니다. 도덕 발달과 정의감 발달로 인해 자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지만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행동에 대해 반항하거나 지나치게 완벽하거나 지나치게 비판적입니다. 도전성과 모험심, 회피성으로 인해 일상생활의 틀을 싫어하고 새로운 것을 도전하고 이러한 것들을 선호하지만 실패하는 일은 아예 시도도 안 하고 전통과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다재다능하기 때문에 다방면에서 흥미와 의욕이 넘치지만 시간 부족에 따른 좌절로 신체적, 정신적으로 피곤하거나 과잉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뛰어난 직관력으로 인해 표면에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잘 파악할 수 있지만 남을 통제하거나 일을 조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드너의 다중지능 이론에 따라서 이러한 영재들을 설명하지만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렌즐리의 사막 모형도 일단 책엔 나오진 않은 내용이니까 나중에 추후에 시간이 된다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영재는 아동이 어떠한 우수한 특성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개별적으로 판별된 특성을 최대한 개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기 위해 영재교육 프로그램의 목표와 내용에 일치하는 적절한 대상자를 선발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영재를 판별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개별 지능 검사가 있습니다. 또 개별 학업 성취 검사, 창의성 검사, 우수성 체크리스트, 일화 기록, 교육과정 중심 평가, 관찰, 예체능 평가, 리더십 평가를 통해서 영재를 판별합니다. 일반 학급에서 영재 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 학급에서는 영재 아동은 다양한 문제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교사는 영재 아동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학급 분위기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네, 이 영재 아동이 일반 학급에 있었을 때 이 영재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어떠한 자질이 요구되는가? 첫 번째는 창의성입니다. 두 번째는 직관성. 세 번째는 혁신적이어야 됩니다. 상상력이 뛰어나고 지적 호기심이 있어야 합니다. 영재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박학다식해야 하고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영재 아동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영재 아동의 하는 말을 잘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수업 시간에 이 영재 아동의 요구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할 수 있으며 자발성 그리고 개방성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정지성 그리고 어쨌든 이러한 모든 것들을 민감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영재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유능해야 되고 자신감이 넘쳐야 되고 책임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능력뿐만이 아니라 열의, 그 다음에 유머, 그 다음에 영감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이러한 역동적인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역동성을 지니고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영재 아동을 가르치는 교사는 민감해야 되고 진실해야 되고 관용적이어야 됩니다. 일반 학생들 뿐만 아니라 이 영재 아동에게도 굉장히 지지를 많이 해주는 지지적이어야 되며 감정이입 또한 공감을 잘하는 교사여야 됩니다. 영재 아동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자상한 관심을 뛰어넘는 자상한 관심을 가지고서는 이 영재 아동을 살펴보아야겠습니다. 영재 아동에 대한 교육적 접근으로 교수 방법은 첫 번째 속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속진 프로그램은 정규 교육과정보다 빠르게 학습 내용을 진행하는 선행학습 또는 빠른 진도 과정을 의미합니다. 속진 프로그램은 학습 속도를 높여 심화학습이나 영재를 위한 특별한 목표를 가진 학생에게 적합하고 맞춤형 교육 방식입니다. 속진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는 상급 학년에 배치하여 상급생과 함께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심화 프로그램입니다. 심화 프로그램은 일반 학급에서 같은 나이 또래의 친구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시간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자신의 정규 학급을 떠나 다른 학급이나 공간에서 영재교육의 지도를 받는 형식이 이 시간제 프로그램입니다. 이러한 영재 아동들도
그러니까 특수교육을 받는 대상자, 특수교육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함께 특수유아 장애 유형별 특성을 다룰 때 함께 다루었습니다.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재는 책에는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시험 범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이 그래도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 하나인 영재에 대해서도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서 수업 내용에 포함하였습니다. 네, 이제 다음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는 4장 통합학급의 운영 계획으로 여기까지 4장까지 시험 범위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까지 시험 범위이기 때문에 4장까지 통합학급의 운영 계획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추석 잘 보내시고요. 또 한글날 연휴까지 쭉 잘 보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 안녕.